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 순서가 아닌데 이렇게 상황이 또 되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나눌 내용은 영양학 고찰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어떤 음식을 먹고 살아가야 할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지금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또 원래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에게 주신 음식일까? 아니면 다른 음식을 먹고 있을까? 혹은 또 무엇을 먹게끔 우리 소화 구조와 여러분들의 몸이 이렇게 형성되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실 한 치 앞도 모르고 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프기 전에는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몸이 아프고 나서야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찾게 되죠. 내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그때 찾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가 먹는 음식이 있고 또 송충이가 먹는 음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사람에게 맞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 그 영양학 고찰을 충분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또 만들어 보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이라든지 혹은 잘못 알고 이해해 왔던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또 바뀌거나 또 개선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영양이라고 하는 이 단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몸을 위해서 사람이 활동하고 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이 영양이라는 것은 정말 절대적이고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먹은 칼로리, 에너지, 그 열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사람이 소비시키는 에너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가 몸살이 나거나 몸이 안 좋을 때 보면 사람들이 몸이 아주 안 좋을 때 막 눈을 뜨면서 아니면 말을 하면서 아프다고 하나요? 안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눈을 감고 귀를 닫고 말을 하지 않으면서 아파 죽겠다 이 말 한마디만 하죠. 더 힘들면 그 말도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에너지 열량이 소비되는 그 칼로리가 거의 한 2000칼로리에서 2500칼로리 정도가 된다고 해요. 탄수화물은 거의 1g을 가지고 4칼로리를 만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배워왔는데, 영양은 인체의 생명 활동을 위한 인체가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보통 무엇인가를 먹을 때 그냥 배만 부른 중심으로 먹어왔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혹은 또 생각으로 이게 좋을 것이야 라고 이렇게 드셔왔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이 나에게 좋을 것 같아, 이 음식이 나에게 좋지 않을 것 같아,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식사를 해왔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충분히 우리가 어떻게 그 음식을 먹을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우리 몸에 더 건강을 위해서 섭취할 것인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양학자들은 이런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섭취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 영양 상태 밸런스와 부족한 것을 섭취하면 좋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물론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고, 그 다음에 그런 것이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이해할 수는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 것은 확실해요. 왜냐하면 옛날 같은 경우 배만 부르면 된다? 라는 개념 하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방을 가지고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당분을 가지고 배가 부를 수도 있고, 물을 가지고 배가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물을 가지고 배가 부르면 얼마 안 가서 또 배가 고프게 되겠죠. 그죠? 과일을 가지고 배가 부르면 역시 얼마 안 가서 배가 고파요. 그런데 어떤 지방, 막 들기름을 짜서 배가 부르게 먹는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소화가 안 돼서 탈이 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 사람들 기준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잘 되고 안 되고라는 기준을 이 배에서 그 꺼지는 어떠한 시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음식은 그래도 한 4시간, 5시간 동안 버틸 수 있으니까 점심 전까지 이렇게 먹으면 돼 라고 해서 음식을 섭취했어요. 근데 똑같은 열량을 만들고 똑같은 배가 불러도 만약에 수분이 많거나 아니면 단백질, 칼로리,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금방 부르고 금방 배고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해되어 가고 사람들에게 이제 분석으로 바탕을 해서 섭취 기준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하루에 칼로리 소비가 2,500 정도, 2,500 칼로리가 되니까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2,000 칼로리 정도를 소비시키니까 그 소비된 만큼을 먹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그 분석을 바탕으로 섭취 기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200년간에 걸쳐온 영양학에 대한 이해가 분명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영양학 보통 보면 탄수화물, 그다음 뭐가 있죠? 지질, 단백질, 그다음에 이제 무기질, 비타민, 물 등이 있어요. 예전에는 칼로리 중심의 영양이었다고요. 즉 미네랄인 무기질들은 그 칼로리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는 많이 먹어도 열량은 없어요. 열량은. 지질 같은 경우는 1g당 만들어내는 칼로리가 6칼로리 이상 되다 보니까 저탄고지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탄수화물은 적게 먹고 지방은 많이 먹는 여성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혹하는 부분이었지만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건강에는 굉장히 해롭다라는 것이 이제 발견되면서 사람들에게 점점 이 채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올바른 견해는 섭취와 소화의 동등한 중요성이라고 보고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분석학이 아니라 생리학적인 견해로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즉 영양을 이해하는 접근성의 방법은 영양학자들은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먹어야 되고 저렇게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을 섭취하는 것과 소화되는 부분을 맞물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나에게 필요한 것에 대한 칼슘, 어른들 보면 이제 다리 무릎이 아프고 연세가 드시면 이제 비타민이나 칼슘 부족 현상에 의해서 뼈가 이제 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뼈가 약해지는 그 원인은 당연히 칼슘 부족인데 칼슘을 많이 섭취해도 그 골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실패 보는 분들이 많다고요. 그죠? 멸치를 많이 드시거나 고기를 많이 드시거나 우유를 마시면 칼슘 마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유를 많이 마셔도 역시 그것이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 제가 경험하고 또 저희가 이제 이렇게 같이 힐링센터에서 나눈 경험에 의하면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었다? 소화 혹은 이것을 흡수라고 해요. 흡수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강의의 내용은 사실 오늘 제가 갑자기 이곳에 오게 되었어요. 오게 돼서 어떤 강의를 할까, 어떤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하다가 정말 이 영양학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려야 되겠다. 물론 처음에 도입 부분에서는 여러분 힘드실 수 있겠지만 조금 집중해서 우리 현미밥을 먹는 거 꼭꼭 씹어 드시면 정말 유익이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잘 집중해 들어주시고요. 사실 이 흡수가 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것이 소화액에 의해서 또 연동 운동에 의해서 화학적 운동을 통해서 몸의 소화계통에 의해서 소화가 되는 건데요.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그것이 소화가 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음식이 체외로 배출됩니다. 근데 우리 몸은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내가 먹는 음식 있죠? 그 음식을 독소로 이해할까요? 아니면 좋은 것으로 이해할까요? 우리 몸은요 굉장히 긍정적 부분이 있고 부정적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면 다 이게 우리 피와 살이 된다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몸이 원하는 것 이상의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그 나머지 것이 다 독이 돼버려요. 단백질 하나만 보세요. 단백질 프로테인이라고 하는 중요한이란 뜻이에요. 중요한 거. 근데 이 단백질이 우리가 섭취되면은 우리 몸은 당연히 필요하죠. 머리카락도 필요하고 손톱도 있고 그리고 뼈도 구성해야 되니까 단백질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이 필요한 것보다는 우리 몸에 적당하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 어떤 표현을 할까요? 단백질은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이 많이 먹어야 된다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중요하다고 많이 먹는 거 아니에요. 네, 단백질은 꼭 적당하게 드셔야 돼요. 단백질이 과하게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 들어오잖아요. 그 단백질이 과한 양의 단백질은 어떻게 될까요? 다 독소로 이해해요. 그래서 신장에서 그것을 처리해야 되고 간에서 분해시켜야 되고 하다 보면 우리 몸은 단백질이 소변으로 그대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요. 그 현상을 단백뇨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섭취, 흡수 이 두 가지를 동등하게 이해를 해야 한다. 이 말은 최소한 영양학에 대한 이해를 하려면 어떤 영양적인 지표, 영양에 대한 그러한 현미에 칼륨이 들어있고 칼슘이 들어있고 마그네슘이 들어있고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우리 몸속에 흡수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어른들이 칼슘이 부족하면 연골이나 관절 쪽에 굉장히 문제가 오기 시작해요. 그럼 이제 골밀도에 문제가 오잖아요. 골밀도에 문제가 오면 겨울에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면 사망하시는 경우까지 있어요. 우리나라 노인성 사망에서 굉장히 많은 사망률이 이렇게 골반의 문제로 인해서 사망합니다. 넘어졌을 때. 근데 그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면 칼슘 섭취가 칼슘 흡수가 충분히 될까?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섭취는 멸치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고 우유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고 고기를 통해서 섭취할 수 있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보면 고기를 많이 먹거나 멸치를 많이 먹거나 이런 동물성 식품들을 많이 먹은 나라일수록 사람들의 골밀도가 훨씬 더 위험해 있어요. 오히려 적게 먹은 나라일수록 골밀도가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칼슘을 많이 섭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 피부 밑에는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듭니다. 간에서 만들어요. 보통 동물들에게 있는 이 콜레스테롤은 사람은 식물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식물성 대부분. 근데 우리가 식물에 있는 건 스테롤이에요. 스테롤. 그리고 동물에 있는 건 콜레스테롤이고 사람이 콜레스테롤을 섭취하게 되면 이 과해질 수밖에 없어요. 식물에 있는 지방들, 식물에 있는 필수 지방산을 섭취해야 그 콜레스테롤로 간에서 만들면서 그것이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요. 근데 햇빛을 일광욕을 하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피부 밑에 층에서 햇빛을 통해서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가 합성이 돼요. 비타민 D의 원료는 사실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게 해서 합성된 비타민 D가 칼슘 흡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칼슘을 10을 섭취해야 될 것을 5만 섭취해도 충분하고 오히려 더 유익하다는 뜻이죠. 이거 하나만 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섭취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흡수되는 과정과 흡수시키는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채식을 저는 지금 한 20년 이상 해왔지만 채식하면 비타민 B12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한데 괜찮냐?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제가 채식 20 몇 년 동안 했고 저희 아이가 셋이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다 채식을 하고 살아요. 그것도 비건 채식이요. 우유, 계란, 멸치 하나 먹지 않는 그런 채식을 하지만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사람들의 영양학적인 이 분석학적인 바탕으로 섭취 기준을 정하게 되면 문제가 생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단백질의 부족한 섭취로 인해서 키가 안 큰다. 성장에 문제가 생긴다는 뼈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뼈에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큰 키는 아니지만 179, 8.9 이 정도 컸으니까 동생은 182인가 3까지 컸어요. 근데 동생이 채식은 9살, 10살 때부터 했었거든요. 우유, 계란 하나도 안 마셨어요. 그런데 키가 컸어요. 결국은 사람이 섭취해야 할 단백질 양도 분명히 흡수의 기준에서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올바른 영양학에 대한 이해를 보면 옛날에 이 영양학의 변천사
영양학에 대해서 혹시 아시나요? 네, 영양학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시간 속에서 변천사의 어떤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냥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물, 무기, 염류, 기타, 효소, 비타민, 파이토케미컬 등등의 이런 영양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한눈에 딱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여기에 필요하고, 보세요. 탄수화물은 사람이 열량에 가장 관여하는, 그리고 단백질, 뼈, 머리카락, 두뇌 회전, 뭐 지질, 피하 조직, 그 다음에 열을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물 흡수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이런 영양소가 얼마나 우리에게 타당한지, 그리고 어떻게 필요한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지식이 별로 없었다고요. 지식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배만 부르면 괜찮다고 하는 의식의 구조가 원시인 시대나 아니면 옛날에 그냥 사냥해서 먹던 시대, 그죠? 그때는 영양이고 뭐 할 거 없이 그냥 배만 부르면 돼요. 그래서 배가 꺼지면 또 먹으면 되고, 소화가 되면 또 먹으면 돼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수명은 정말 짧았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런 영양학적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생기면서 사람이 똑같이 배가 불러도 그것을 기름으로 채울 것이냐, 아니면 곡식 전분으로 채울 것이냐, 똑같이 탄수화물이라도 설탕으로 먹을 것이냐, 아니면 녹말로 먹을 것이냐, 이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기 시작한 거죠. 옛날에 굉장히 웃긴 게, 영양학의 선두 국가인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대요. 사람이 이제 음식을 먹고 소화시켜서 결국은 녹말로 형태가 돼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되니까, 결국은 이 포도당 형태는 알고 보면 당분이거든요. 우리가 다당류, 이당류, 뭐 그런 단당류 이런 거 배우셨겠지만, 어쨌든 당분에 의해서 그것이 글리코겐 형태로 간에 저장되고 근육에 가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맞죠? 움직일 수 있고, 네. 당 떨어지면 한마디로 움직일 수 없어요. 절당. 그 당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사실은 탄수화물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만약에 어차피 음식을 먹어서 그것이 소화되고 배부르게 먹고 할 바에는 뭐 먹으면 된다? 생각해 보세요. 뭐 먹으면 된다? 설탕 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설탕을 막 먹으니까 배도 부르고, 네, 괜찮은 거예요. 그냥 과식 안 해도 괜찮고.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설탕으로 만들어진 식품을 어마어마하게 먹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에 보면 그쪽 국가들이 우리나라 국가보다 설탕 섭취량이 3배 이상이에요. 지금도요. 1년에 80kg 이상이에요. 70kg, 80kg, 90kg 먹고 1인당 소비. 그것도 평균이니까 어떤 사람 100kg 이상 먹는 사람도 있어요. 1년에. 쌀 한 가마도 먹기 힘든 우리 한국 사회인데 쌀보다 더 많은 양의 설탕을 1년에 먹는다고요. 그게 옛날부터 내려왔던 아마 그런 개념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먹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심각해지는 거예요. 치아도 빨리 썩지요. 그 다음에 병도 많이 오죠. 위장병 생기죠. 면역 떨어지죠. 감기 잘 하다 보니까 발견한 거예요, 학자들이. 이게 설탕으로 먹다 보니까 문제가 크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연구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이 이제 꼭 설탕으로만이 아니라 전분형 탄수화물을 먹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이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죠. 영양학의 변천사를 보면 참 재밌기도 하고, 옛날에 지금 생각해서 보면 정말 어이없고 무식하다, 뭐 이런 표현이 더 맞겠죠. 네, 그러나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합리적으로 써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과 과일과 견과류를 주셨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를 보면 사람들이 이제 되게 가난했잖아요. 저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보릿고개, 맞죠? 전 많이 들었어요. 네, 보릿고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런 힘들게 살던 그 시대에 사시던 분들은 이렇게 풍채가 크고 배가 많이 나와야 건강한 것으로 지금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70, 80, 90, 8, 90대 어머니들 보면 저 같은 사람에게 살 좀 찌라고 이제 많이 말합니다. 네, 살 좀 찌라고. 그리고 이렇게 살이 찌면 어떻게 말을 해요? 건강해 보인다고 이제 말을 하죠. 살이 찌면 건강해 보인다.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프면 잘 먹어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어르신 다 그러죠. 아프면 우리는 보통 저희 센터에서 아프면 굶자, 아프면 먹지 말자 이런 개념이 이제 첫 번째 원리인데 제가 저번 주에 그런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디톡스가 혈액을 깨끗하게 만든다고요. 근데 예전에 개념 그게 아니라고요. 아프면 더 먹어야 된다. 영양이 부족해서 아프다. 실제로 옛날에 갖고 있었던 질병의 대부분이 못 먹어서 걸린 병이에요. 폐결핵부터 시작해서 감염성 질환들, 피부의 어떤 문제들, 이렇게 가려움증이라든지 못 먹어서 영양 부족해서 일어났던 병들이고, 지금은요 너무 많이 먹어서 걸린 병이에요. 너무 과하게 먹어서 걸린 병이에요. 너무 부절제하게 먹어서 열량도 높고요, 영양도 많고요, 그리고 또 이런 좋은 것들은 아니지만 굉장히 나쁜 지질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먹어지면서 걸린 질병이 현대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 고혈압, 당뇨, 아토피, 이하 질병들은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이러한 잘 먹어야 된다는 이러한 부분이 이 지질, 그러면서 이제 기름에 의한 식사들이 많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살이 찌기 시작했어요. 정상 체중보다 높아지기 시작했죠. 심장 질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지방으로 된 식사가 많아지면서 질병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이 지질에 대한 신화가 깨져 버렸어요. 최근엔 다이어트라는 이 단어가 벌써 십수년 전부터 돌아다니면서 이제는 비만도 하나의 질병이다 라고 하는 것이 비만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졌죠. 그래서 이제 비만이 질병이라고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살을 어떻게 빼야 되나, 다이어트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문제들과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돈과 시간이 정말 엄청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질의 섭취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구나, 위험하구나. 그래서 최근에는 필수 지방산, 트랜스 지방, 불포화 지방, 포화 지방 이렇게 나눠졌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튀김 음식들인 트랜스 지방, 과자들은 트랜스 지방들, 그리고 또 올리브유나 아보카도나 좋은 기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구분을 해서 드디어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 지질에 대한 신화도 이렇게 깨졌는데 갑자기 또 어떤 신화가 딱 올라왔냐면 단백질 신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 신화는요. 굉장히 팽팽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단백질을 많이 먹어라, 충분히 먹어야 된다, 암 환자는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등등 해서 단백질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그리고 많이 먹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문제도 오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넘어가서 볼게요. 저희는 이렇게 붉은색은 고추가 아니고요, 거의 다 토마토 캐닝 페이스트로 하고, 그 다음에 곡식, 과일, 샐러드 이런 천연식품으로, 그리고 나물들을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흙으로라는 단어를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몸은 사실 죽으면 한 줌에 뭐라고 하죠? 흙이라고 하죠. 여기 공감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믿으시나요? 진짜 흙이에요. 여러분들이 내 몸이 흙으로 창조되었다, 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이러한 기본 세팅 구조가 흙으로 되었다면 굉장히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인간의 기본을 봤더니 지구와 정말 흡사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똑같아요. 지구는 토양과 물로 형성이 되어 있고 사람은 고체와 액체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우리 몸을 보면 크게 두 개로 나누면 고체와 액체밖에 없어요. 지구는 토양과 물이에요.
정말 흡사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 보면 이렇게 지각의 8대 구성 요소와 인체 원소와 정말 흡사해요. 이거는 과학자들이 밝혀낸 부분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 이 지구의 땅의 흙의 어떤 한 일부라는 것이 성경이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맞다면, 하나님 흙으로 창조했고 그것이 맞다면 분명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사람의 먹을 것을 지정해 주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부분 있겠죠. 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피아노든 아니면 뭐 TV든 제가 갖고 있는 노트북이든 여러분이 사용하는 핸드폰이든 이것마다 다 뭐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있다고요. 맞죠?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또 어떻게 충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망가진다라고 하는 기본 사용 설명서가 있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이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다면, 이것이 생겨났다면 여기에 대해 뭐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설명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 설명서가 바로 성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의 먹어야 하는 음식을 제가 옥수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창세기 1장 29절에 뭐가 있을까요?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원래 창조되었을 때 채소와 과일을 먹게 되었구나 라고 이제 이해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것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채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이 먹는 상추, 치커리, 양배추, 양상추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곡식이에요. 히브리어로 들어가서 보니까 제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라. 이 제라라는 말은 후손, 자손, 씨앗을 말해요. 씨앗을요. 그리고 짐승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푸른 풀을 주셨는데, 그 푸른 풀은 에세브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갖고 있어요. 에세브는 풀잎이에요. 사람이 범죄 후에는 하나님께서 푸른 풀도 같이 주셨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창조주가 선정한 음식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곡식과 과일과 견과와 그다음 뭐요? 네, 및 야채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선정하신 식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 정말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맞죠? 지금 지구가 망가졌는데도 이 정도 아름다운 것을 보면 와, 정말 아름답다라고 느껴질 정도인데, 창조하셨을 때 그 당시에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잖아요.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서 물로 개가지고 사람 형상을 딱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아까 우리가 읽었었지만, 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사람을 위해서 그냥 물하고 진흙, 너 이거 먹고 살아. 어차피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원소는 같으니까, 그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맞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람에게 아주 다양하고 맛있고 또 보기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근에 학자들이 밝힌 그 영양을 보면 파이토케미컬, 빨주, 노초, 파란 뭐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항산화 물질들을 갖고 있는 식품이라고 표현하는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인 토마토, 딸기, 사과, 비트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노란색은 오렌지, 귤, 당근, 호박 이런 것들, 그리고 흰색인 배, 바나나, 무, 양배추, 그 다음에 녹색인 시금치, 푸른 채소, 브로콜리 이런 것들, 보라색 가지, 블루베리, 포도 이런 것들 다양하게 주셨다고요.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냐면 산화로부터 사람이 방지될 수 있는 그 놀라운 어떠한 그 효능을 가진 약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색깔 있는 음식을 골고루 먹다 보면 건강한데, 거의 어떤 음식을 선택하냐면 이러한 파이토케미컬이 없는 고기를 먹는다든지 흰 쌀을 먹는다든지 흰 밀가루로 주식을 한다든지, 그리고 생선이나 이런 것들을 주식을 하다 보니까 사람의 수명이 짧아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장수마루의 원칙이 뭐냐면 고기를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먹는 거예요. 대부분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정하신 음식을 먹으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체의 구조와 먹거리를 보면요, 사실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몸을 딱 보면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그대로 묘사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육식을 먹어야 될지 채식을 먹어야 될지에 대한 그 부분이 여러분들의 몸의 생리적 구조에 의해서 달려 있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기름은 휘발유는 그 승용차, 경유는 화물차 이렇게 넣는 것처럼 우리 몸에도 맞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적한 음식을 찾아보니까 소는 풀을 먹는 게 가장 건강한 음식이에요. 근데 만약에 소가 옥수수를 먹는다든지 땅콩을 먹는다든지 흰 밥, 현미밥 먹는다, 건강할 수 있을까요? 네, 큰일 납니다. 근데 요즘에 소를 키울 때 광우병이 생기는 원인들이 사실 뇌에 스펀지 같은 그런 구멍이 뚫리면서 광우병이 생기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소화관에서요, 채소를 먹어서 소화시켜야 되는데 곡식이나 고기의 뼈들 있죠,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소가 미치는 거예요, 광우병. 소는 무엇을 먹어야 된다고요? 풀을 씹어서, 그것도 꼭꼭 씹어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면서 그 긴 장을 통해서 영양을 흡수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이 긴 애들은 보면 밀도는 적지만, 영양소 밀도는 적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거기서 모든 영양을 다 뽑아낼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거예요. 토끼가 풀을 먹을 때 긴 장을 통해서 먹다 보니까 배변의 냄새가 고양이나 개보다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염소 같은 경우는요, 장이 되게 길어요. 길다 보니까 휴지, 화장지를 먹고도 영양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화장지를 먹고도 그 긴 장을 통해서. 호랑이는 무엇을 먹을까요? 호랑이 장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채소를 먹게 되면 영양 실조에 걸려요. 개만 해도요. 개에게 채식을 시킨다 해가지고, 옛날에 저희 콜리라는 개가 있었는데, 여기 채식 시킨다고 고기 하나도 안 주고 현미밥에 채식을 줬는데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소화관이 다른데 그것을 똑같이 적용시키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식물은 거름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잎사귀를 통해서 햇빛을 받고 삼투압작용, 그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식물이 자랍니다. 사람은 사람의 소화 구조를 봤더니 풀만 먹어서도 안 되고요, 고기를 먹어서도 안 되는 잡식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잡식이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돼지 같은 잡식이 아니고요. 네, 돼지 같은 잡식이 아니고 곡식과 채소와 과일과 견과류를 먹도록 몸이 창조되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유를 소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민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그 우유를 그 우유의 당을 흡수를 시킬 수 있는 민족들이 별로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흡수시키지 못해요. 근데 어떤 환경에 의하거나 시간이 오래되면서 유전자가 바뀌면서 그것이 약간 비슷해진 것 뿐이죠. 원래 사람들은 고기나 우유나 계란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시킬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거를 이 사진을 보시면 네, 우리 음식을 먹으면 식도를 통해서 위에 들어갑니다. 여기 위에 들어가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요. 근데 지금 가장 긴 소장에는 소장의 안에 점막에 그렇게 울룩불룩한 육모돌기가 있어요. 이 육모돌기 아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게 지금 저 육모돌기를 영상으로 보게 되면 움직여요.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막 이래요. 굉장히 징그럽게 생겼어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음식이 저 안에 들어가면서 그 식물 모넬라 그 위에 덮이면서 혈액이 만들어져요. 혈액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여기서 혈액을 보통 골수에서 만들어진다고 이해해 왔어요. 의학을 배우거나 생리학을 배울 때 저도 혈액은 골수, 그래서 골수 조혈설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를 인식해 왔는데, 알고 보니까 혈액이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었고요, 대부분 소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최초로 밝힌 사람은 영국이나 외국에 있지만
체계적으로 밝힌 사람이 우리나라 밑동네인 일본에서 밝혔어요. 일본에서 모리시타 게이치 박사에 의해서 혈액이 소장에서 만들어지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먹는 음식에 따라서 피가 좋은 피가 될 수도 있고 나쁜 피가 될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직접적인 거라는 것을 밝혀냈다고요. 그래서 나쁜 음식을 먹으면 24시간 안에도 나쁜 피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좋은 음식을 먹으면 좋은 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골수조혈설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골수조혈설은 약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론을 갖고 있는 거고요. 장조혈설은 약물 사용을 하지 않아도 건강할 수 있다는 이론인데, 이게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현대학설에서는 골수조혈설을 정설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주 옛날 역사를 보면요, 장조혈설을 정설로 받아들였던 아주 짧은 시간들도 있었더라고요. 있었지만 아무튼 지금은 정설이 된 것은 골수조혈설입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그럼 골수에서 만들어진 이유는 뭘까? 이게 대상성 조혈이라고 하는 장에서 만들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금식을 하거나 할 때 뼈에서 거꾸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연구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무튼 제가 유튜브에 올린 강의 중에 장조혈설이라는 강의가 있기 때문에 간 시간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채식을 해야 되고 먹는 음식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린다 의과대학 캘리포니아 일반 시민과 채식인 사망률을 비교했는데, 폐암, 각종 암, 심장병, 비만, 각종 사망들의 이 차이 데이터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망률이 채식하는 사람보다 채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높다는 거, 과학 증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발견한 한 논문 자료는 독일학자 베렌트 박사에 의해서 만든 가설이긴 한데요. 척추 동물, 간이 있는 척추 동물은 발육기의 6배가 수명이라는 설을 주장했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건 뭐냐면 코끼리는 25년 동안 성숙기래요. 25년 동안. 코끼리의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를 봤더니 150년까지 살더래요. 맞죠? 네. 말은 5년 동안 성장하는데 30년을 살아요. 그리고 낙타는 4년 동안 성장을 하는데 24년 정도 살고요. 사람은 20년 동안 성장했다는 기록에 의하면 120세까지 살아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지 않아요? 성경적이죠? 이거 그냥 정설은 아니니까 혹시 뭐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지만,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데이터를 보고 정말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120년 동안, 그렇죠, 그거 해놓은 거 보면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성장한 줄 아세요? 평균적으로 20살까지 성장을 해요. 더 오랫동안 성장한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20살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아주 훌륭한 일입니다. 근데 최근에 단백질 과다 섭취로 인해서 혹은 성장 촉진제, 호르몬 촉진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초등학생들도 성적인 부분, 어떠한 호르몬의 대사가 벌써 이루어지기 시작하고 열 몇 살만 돼도 먼저 다 이렇게 크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10대 초중반이면 벌써 다 큰 아이들도 있어요. 사실 사람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120년 동안 살려면 베이스가 20년 성장해 주어야 된다. 이 이론은 정말 타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채식하는 사람들을 봤더니요, 20년 동안 거의 성장을 해요. 저도 19살 때까지 성장했어요. 제가 19살 때까지. 제가 잘하면 120살은 못 살아도 한 118세까지 살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이 성장의 어떤 발육기가 그만큼 중요한데, 이것은 뭐냐면,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성장하는 대부분의 그 요소들은요, 먹는 음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송아지가 먹는 음식이 뭐죠? 우유죠, 우유. 송아지는 우유를 먹지, 엄마 젖을 먹잖아요. 근데 포유류 중에서 성인이 돼서까지 젖을 먹는 사람밖에 없어요. 사람밖에. 아무도 먹지 않습니다. 재밌는 것은 송아지가 젖을 먹을 때 그 젖의 영향을 봤더니, 우유의 영향을 봤더니 모유보다 단백질이 월등하게 높아요. 월등하게.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동안 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20년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에 맞는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단백질은 과하게 먹고 멜라토닌은 적게 분비가 되니까 키는 빨리 크는데 수명이 짧아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행히 수명이 늘어난 이유는 다른 문제, 부족한 것이 채워진다든지 위생 문제라든지 이래서 늘어나는 수명은 있겠지만, 사실 지금같이 이렇게 영양학이 충분하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해서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좋은 공기를 마실 수 있다면, 그리고 좋은 물과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이렇게 120세까지 살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최적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어기니까, 패스트푸드나 단백질이 과한 음식들 먹다 보니까 성장은 빨리 하지만 사망도 빨라지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에스키모인들의 수명 혹시 아시나요? 에스키모인들은 수명이 평균 40밖에 안 돼요. 평균 수명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나라 옛날에 못 먹고 살아가지고 평균 수명이 50도 안 됐다, 그죠? 50도 안 됐다. 그래서 풀만 먹고 살아서 그랬다. 영양 없어서 그랬다. 근데 영양이 충분한, 어떻게 보면 소위 지금 말씀하는 사람들의 이제 단백질이 충분한 섭취를 하는 사람들이 역시 평균 수명이 50밖에 안 된다고요. 40밖에 안 된다고요. 그 이유가 뭘까? 역시 영양의 밸런스가 맞지 않은 거고요. 일본의 스모 선수들 있죠. 단백질 집중 과다 섭취를 해요. 그 사람들의 수명도 역시 한 4, 50살밖에 안 돼요. 이런 가공식품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가공식품 문제, 흰쌀, 흰밀, 설탕, 식용유, 기타 이런 문제들도 결국은 사람을 질병으로 만든다. 육식에 대한 설명은 정말 끝이 없이 제가 한 10시간, 20시간도 할 수 있는 설명이고요. 채식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제가 여기 몇 컷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단백질 정상 섭취와 과다 섭취의 수명 차이, 단백질을 과다하게 먹었을 때와 적당하게 먹었을 때 수명 차이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는 단백질의 양은 얼마큼이 될까 생각해 보셨나요? 나는 고기를 한 달에 나는 고기를 자주 먹는다, 고기를 아니면 자주 먹지 않는다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는 고기를 많이 안 먹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고기를 그럼 많이 안 먹는다라고 기준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몇 번인가를 제가 봤더니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는 분들이 고기를 별로 안 먹는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두세 번 드시는 분들이. 그럼 고기를 별로 안 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6개월에 한 번 정도, 한 번 정도, 3개월에 한 번 정도 드셔야 고기를 별로 안 먹는다. 고기를 안 좋아해. 나 고기를 안 좋아하는데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이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고기를 하루에 한 번씩 먹죠. 그거는 엄청나게 심각한 겁니다. 근데 내가 고기를 매일 먹지 않으려고 해도 고기는 매일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고기로만 먹어지는 게 아니라 동물성 지방들, 과자를 보면요 다 들어가요. 심지어 껌에도 들어가요. 젤라틴, 그 아이들 먹는 젤리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그 약들 있죠, 영양제, 거기에도 들어가요. 그리고 국물, 칼국수 국물 같은데 육수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고기는 지금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자연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 먹어지는 그냥 식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먹어도, 열흘에 한 번 먹어도 고기를 엄청 자주 먹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 쥐를 통한 실험한 것을 보면요, 과단백질 섭취한 쥐들의 수명 차이가 그렇지 않은 쥐에 비해서 수명이 200일이 차이 났어요. 200일 수명이요. 900일을 사는 쥐들에게 200일이 차이 났다면 81.4세를 사는 인간의 수명에서는 거의 20년 이상이라고 해당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여러분, 채소를 충분히 드세요. 앞으로는 나쁜 것도 끊는 거 중요하고, 그와 반대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거 정말 좋습니다. 지구촌에는 30만 종의 식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3,000가지의 약초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0가지 이상의 산삼 같은 특효약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드시는 상추가 됐든 치커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드시는 거 정말 중요하고, 이러한 채소는 인체 유전자를 강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채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는데,
쑥은 피를 맑게 해준다. 그래서 봄에 일찍 나오는 쑥 있죠. 피를 굉장히 깨끗하게 해줘요. 봄에 나오는 쑥. 히로시마의 원전 사고가 원자폭탄이 터졌을 때 거기서 가장 먼저 나온 식물 중에 한 식물이 바로 쑥이었대요. 땅을 정화시키기도 하지만 사람의 몸을 정화시키는 아주 좋은 식물이고요. 그리고 위궤양이 있거나 피가 자주 나는 분들, 혈소판이 약한 분들은 연뿌리가 아주 큰 도움이 되고, 이거 몇 가지만 아셔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되세요. 그 다음에 당근, 피로회복제, 무는 소화제, 그리고 또 깻잎에는 칼슘이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나 체질 개선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피부가 너무 안 좋다 그러면 인삼 이런 거, 도라지 이런 거 드시면 호흡기나 피부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채소를 골고루 섭취하신다면 사실 사람이 병 걸릴 일이 크게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사실은 젊은 친구들이나 병에 걸리는 분들, 많은 분들을 보면 채소나 과일보단 뭐를 많이 먹어요. 거의 고기라든지 아니면 과자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면서 지금 이런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니까 질병에 많이 걸린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곡식도 다양하게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우리가 밥을 갈수록 잘 먹지 않는 시대가 되었는데 라면이나 이런 인스턴트 식품들의 소비량은 올라가는데 쌀의 소비가 적어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참깨, 들깨를 보면 지금 이 참깨, 들깨, 콩, 율무, 현미, 보리, 녹두, 팥 이런 것들을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다 들어있다고요. 네, 다 들어있어요. 저기 보면 심지어 종양 제거 억제 효과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곡식의 어떤 들어있는 성분들을 보면은 칼슘, 그다음 필수 지방산, 불면증 이런 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또 곡식을 골고루 잘 섭취하시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음식물들이 또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음식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러한 나눔의 삶으로 또 보답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시 여러분들 건강한 삶을 찾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셔서 나눔의 삶을 꼭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곡식과 과일과 채소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좋은 영양을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좋은 정보를 나누어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쉼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